이 창조 조직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만들어져야 공조직의 변화나 혁신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정부 예산조기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는 900억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저희 단속도 좀 못했던 걸 또 하고 관세청 차원에서 또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있다고. 네, 정부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혜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서 저희가 그걸 좀 컸습니다.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유해 먹거리로 딱 포착이 되면은 전국세관에 경보 사이렌이 울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디텍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각 나라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 통관 행정이라고 해서 그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4년 연속 1등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세관 분야에서는 예외 없이 1등을 했습니다. 나머지 못 들은 얘기를 한 번 더 듣고자라는 칭찬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서영석 관세청장님 모시고 관세 행정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이번 주 다시 한번 청장님 모시고 말씀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그 재경부에서 주로 기획 업무 많이 하시다가 지금 관세청으로 종합행정 쪽으로 하셨는데 적응이 잘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한번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3월에 관세청에 내려왔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좀 느꼈습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네, 그랬는데요. 제가 사실은 공무원 생활 저도 한 30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뭐 장차관님 늘 보면서 그다음에 정책 만들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소통과 뭐 그런 접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청에 딱 부임해서 오자마자 아니면 올 즈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는 9급에서 시작해가지고 7급까지 오는데 만 30년이 걸리는 9급에서 7급까지 9급에서 7급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리는 인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 올라가는데 10년씩 걸리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년 퇴직할 때까지 청장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직원들이 저희가 4,500명인데요.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죠. 속으로 깜짝 놀라고 내가 여태까지 너무 부르주아 같은 공무원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해왔구나.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조직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변화와 혁신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게 높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의 사기라는 말이 너무 평범한데 사실은 이렇게 달구어가지고 이렇게 뜨게 하려면은 내가 뭘 어떻게 더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뭐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셔서 인사도 하셨을 텐데, 또 언론이 뭐 하는 겁니까? 다 그런 거 조사해 보는 데 아닙니까?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가 무려 83%가 나왔어요. 그거 사실은 인사라는 게 뭐 인사처럼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없잖아요. 인사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불만, 저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사실 있는데, 이게 83%의 인사 만족도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공무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승진이 되지 않으면 봉급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사에 굉장히 공무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저희 종합행정기관인 관세청 조직은 이렇게 앞빈형 조직이라서 하위직이 많고 상위직은 앞빈처럼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조직에서 여러 가지 그 비리,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불합리가 생기는 거는 행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장이 오늘 한 일이 내일 그냥 그대로 다 외부에 공개가 된다면 처음부터 일을 반듯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누적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장 취임해서 인사한 다음에 내가 인사를 어떤 배경에서 어떤 기준 갖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다라는 것을 공개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직원들이 많이 반대했죠. 그래봐야 50% 만족도도 안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런 배경을 다 설명한 거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한 70%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발전시켰습니다. 발전시키니까 올해 한 83%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요체는 뭐냐면 투명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그렇게 큰 반발 없이 했다는 건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자, 지난주에 가지고 조금 우리 그 관세청 업무에 관련돼서 청장님 좀 여쭐게요. 그 아무래도 FTA, 이거 관세청하고 맞물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죠. 네, 뭐 글로벌화 되니까는. 그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FTA가 이제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앙부처에서 체결은 합니다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후 관리는 아마 대부분 관세청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다 통관의 문제고 관세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TA가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FTA가 체결되면은 그 모든 그 원재료가 한국산 또는 미국산이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엉뚱하게 중국에서 만든 거 갖고 FTA 특혜 관세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산지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관세청 업무가 되는데요. 근데 FTA 협정문안이 아마 위원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어려워서 글로벌 기업 몇몇 빼고는 이거 해득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도 이따가 조금 읽어보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글로 아주 소상하게 이거를 풀이하는 그 해설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분들한테 많이 좀 뿌렸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FTA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릅니다. 예컨대 시계를 만들면 대개 무브먼트는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수입할 수 있고 스위스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한 에프타가 돼 있으니까 수입선을 일본에서 스위스로 바꾸면 싼 무브먼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쉬운 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FTA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 50개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한테 쫙 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FTA 컨설팅 관련해가지고 관세사분들을 특별히 교육시켜가지고 FTA 전담 관세사 이런 제도를 좀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표준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도요. 그런 것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그 무슨 단속하고 이런 거보다도 더 최근 들어서 역점을 두는 게 그 서비스 문제, 중소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측면에서는 이 FTA의 소위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세청의 도움, 지원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죠. 아주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관세청의 그 무서운 업무 중에 하나가 민생 침해범. 이건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뭐 당연히 서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특별 단속, 그 민생 침해 사범 특별 단속에 관련된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배경하고 기대되는 성과 좀 어떨까요? 민생 침해 사범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대상이 되는 게요. 이런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민생 침해 사범이라는 게 국경원례에서는 먹을거리예요. 그다음에 가짜 의약품입니다. 그렇죠. 아마 전 세계 말라리아를 알아가지고 죽는 이거 인원수의 20%는요. 이게 말라리아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말라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 약을 먹고 수도 없이 죽는 그게 한 2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약품 이런 것들 정말 치명적인 범죄죠. 치명적인 범죄죠. 파나마에서는 가짜 감기약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150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이 둔갑하는 거, 가짜 상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생 침해 사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거리 관련해서 한 10개 품목, 그 다음에 상표권 위반 관련해가지고 또 한 5개 품목 등 해가지고 한 20개 품목을 민생 직결되는 그런 품목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일 작전을 피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건수는 작아지고 금액이 2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 단속을 좀 강화해가지고 계속 좀 민생 침해 상품을 줄여나가죠. 아주 그건 뭐 매우 중요한 정말 그 뭐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자, 이제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총장님. 마약. 이거 마약 들어가지고 정말 이제 뭐 마약에 그냥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직도 가장 뭐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청정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뭐 강남 뭐 일부 뭐 이런 쪽에서 마약 터지는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마약 단속 관련해서 그 마약 폭재견도 또 지난번에 이렇게
그걸 뭐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 생산했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네, 복제견을 생산한 생산을 거죠. 했죠. 그 관련해서 아무튼 성과, 네. 이거 마약 단속 실적 뭐 이런 것도 또 네. 대책 그런 거 좀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 잡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 많지 않죠. 네, 그게 그 기법이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마약견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그 마약견의 그 후각이라는 거는 인간의 수만 배기 때문에 훈련을 잘 시켜서 그 냄새를 맡아서 결국 마약을 이제 적발해내는 그런 건데요. 그 마약견으로 인해서 관제청에서 잡는 그 마약 단속 건수의 40%가 마약견이 잡아냅니다. 아유. 네, 근데 이제 정말 사람보다 훨씬 낫네요. 훨씬 낫죠. 그래서 게다가 두당 생산성 하면은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걔네들이 먹을 것만 잘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수한 그 마약견을 확보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아주 그 품성도 좋고 지능도 좋아가지고 높아서 그 마약을 잘 적발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마약견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약견을 한 73마리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곧 은퇴할 베스트 마약견을 하나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에서 핵을 채취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의과학팀하고 해가지고 복제 마약견을 7마리 저희들이 생산해냈어요. 그게 지난번에 그 보도됐던 그거. 네, 보도됐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우수 품종 마약견이 이렇게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가 3분의 1이면 됩니다. 원래 한 7마리 정도, 6, 7마리 하려고 그러면은 한 8억 정도 들거든요, 돈이. 투자비가 8억 드는데 한 2억 5천 정도에서 우리가 해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우수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마약견 뭐 당연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마약이 너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서 그것이 정말 걱정돼요. 하여튼 관세청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그 늘어난 확산되는 마약을 그 확산세를 막기 위한 어떤 특별한 좀 조치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복제 마약건이 사람들한테는 화제였었는데 뭐 재미있는 일화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마약 탐지견을 복제한다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 돼서 네. 그 WCO 사무총장이 왔다가 귀국해서 출장 보고서를 냈는데 그 1번이 한국의 복제 마약 탐지견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공항에 올 7월에 배치시켰는데 한 20일 만에 그 마약을 발견했어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거는 핵을 준 어미 마약 탐지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인 그 복제한 마약 탐지견이 있는데 이 둘의 절대 모성애라든가 자식의 어미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둘이 만나면요 싸웁니다. 완전히 다른 개체라는 얘기죠. 그러게요. 이게 피가 하나도 안 섞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모자간도 못 알아보고 모자간을 못 알아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이 복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죠. 머리가 쭈뼛 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복제 문제가 항상 윤리적인 문제를 이거는 사실은 기능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복제 문제를 또 한번 다시 생각해 한번 볼 수 있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그렇군요.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마약과 무슨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 외에도 사실 이것도 짝퉁 물품, 이것도 경제사범,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짝퉁 단속 필요성, 또 그리고 성과, 관세청이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WCO 발표에 의하면은 전 세계 교육량의 6%가 짝퉁입니다. 그러니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지적재산권 침해국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피해국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전자제품, 그 다음에 좋은 자동차, 좋은 선박 이런 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피해국이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지적 노동의 그 의욕을 완전히 저하시켜버리는 게 이게 짝퉁이에요. 죽어라고 만들었는데 어디서 가짜 만들어내면은 창조한 사람은 기운 빠지죠.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관에 하나도 안 오고 전부 다 다운돼서 뭐 본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게 짝퉁이 되면은 이거 그냥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지금 우리 MB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 브랜드 높이려고.
그런 거에도 아마 현격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중국, 일본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이 짝퉁을 적발하기 위한 그런 공조 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 단속기관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 홍보회 그런 것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그런 그 짝퉁을 막기 위한 국가 간 공조 같은 게 현실적으로 돌아갑니까? 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짝퉁을 수출하는 게 국익에 도움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부 물품은 안 돼요. 수출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조가 잘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평소에 네트워킹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중국 관세청하고는 미팅을 갖습니다. 네. 청장회의, 부터 실무자회의를 가져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양국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속하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도 아무튼 그건 국가 간 공조가 없으면 해결되기 힘든 사안이죠. 네. 국가 간에서 그런 그건 측면이 있습니다. 각자의 또 국익이 물려 있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그 미국에서 USTR에서 이번에 감시 대상국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20년 만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많이 좀 네. 진전돼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 청년은 얼마 전에 우리 주력 수출 품목 DMB 폰 문제가 무슨 EU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관세청이 나와서 해결했다는 그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DMB 폰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휴대폰 안에서 TV 지상파 보시는 TV가 TV. 나오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 이제 DMB 폰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하고 그다음에 LG 주력 네. 수출품이죠.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글로벌 기업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EU에 수출하는 물량이요. 그게 이 DMB 폰은 거기에 TV 화면이 나오니까 이거는 TV지 이거는 휴대폰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판정을 했군요. 그래가지고 14% 관세율을 때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EU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걸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왜 DMB 폰이 기본적으로 이게 휴대폰으로 봐야지 네. 이거를 TV로 보면 안 되는지 논거를 저희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2년에 걸쳐가지고 EU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장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교 당국과도 만나고 그 다음에 리걸 어드바이서들도 데려다니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국은 이거는 휴대폰이다 이런 판정을 금년에 받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LG하고 삼성이 작년에 추징당했던 세금 150억 원을 되돌려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나아가서 매년 1,600억 원가량의 세금 부담을 덜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하고 이런 조커를 합니다. 우리 출장비 다 뺐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당분간 그렇죠. 150억, 1,600억 얻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예, 편안하게 당분간 출장 다녀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도 제가 총장님 말씀 듣다가 참 느껴지는 게 이 관세청 업무라는 게 이게 올라운드 플레이 지금 이것도 난 관세청 영역의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죠? 네, 이거 품목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관세청 외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총장님께서 최근 직원들한테 특히 국장들한테 프레셔를 주고 있다는 일을 제가 한 가지 소문을 들은 게 뭐냐면 월드뱅크에서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평가 통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2위였다는 걸 막 8위로 끌어올리라고 막 프레셔를 줬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게 아마 월드뱅크에서 그런 조사를 하는 모양이죠. 네, 두잉 비즈니스라는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거기에는 국가 경쟁력 국제 순위, 네. 그다음에 이제 서브 아이템으로 통관 분야에서의 국제 순위가 나오는데 2009년도에 그 국가 순위가 23위예요. 그런데 통관 분야가 12위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통관 분야 12위는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이거를 한 7위나 8위 정도 가져가야지 이거 두 자리 숫자는 용납이 안 된다 해가지고 특별한 TF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월드뱅크에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뱅크가 원하는 만큼 제도 개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가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 중에 우리 통관 업무 선진화 부분을 여쭤봤었는데 그거보다도 폭을 넓혀서 우리 관세 행정 선진화 정도를
좀 그 평가를 스스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관세청 조직을 좀 어떻게 바꾸시거나 혹은 미래 비전 좀 한번 그 여쭤보는 걸로 제가 마무리 질문을 짓겠습니다. 네. 네. 지금 관세청의 그 위상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월드뱅크에서 평가를 저는 가장 그게 자세한 거고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한 자리 숫자로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도록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 그만큼 규제 개혁이나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거를 이제 계량적인 지표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청이 이제 전 세계에 그 관세청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그 베스트인 그런 관세청이 되자. 그래서 월드 베스트를 비전으로 걸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 베스트 관세청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경 관리에서 우범 물품이나 우범 여행객이나 우범 화물을 쪽집게처럼 뽑아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물건은 내 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하고 그다음에 우범 물품은 철저하게 국경선에서 차단하는 그런 능력, 그런 국경 관리에서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역점을 둬가지고 많이 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한테는 착한 관세청, 직원들한테는 좋은 관세청, 범법자들한테는 무서운, 두려운 그런 관세청이 되게 하는 게 좋은 말씀이네요. 저희 모토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청년님에 대한 이력을 쭉 조사하다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게 2004, 2005년도 재정경제부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서비를 했더니 청년님께서 부끄러워하시겠지만 가장 닮고 싶은 상사 3번 연속 뽑으셨다는 걸 제가 이렇게 저의 정보망에 걸려 들었습니다. 그런 그 부하 직원들의 존경심을 좀 그 바탕으로 이 관세청 너무 중요한 일 많이 하고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참 국가 안보부터 민생 관련 사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업무들 하고 계신 관세청 선진화 임기 내에 꼭 되도록 이미 뭐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젠 선진화가 문제나 가장 선두권에 설 수 있도록 좀 청장님께서 정열을 불태워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접했습니다. 2번에 걸친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